조선 야사로, 국모에서 사야까지 5년 만에 몰락한 조선 최고의 악녀 장희빈, 기사환국이 끝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정치적 격변이 남긴 결과는 명백했어요. 역관의 딸 장옥정, 그녀가 조선의 국모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전 장씨, 진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나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었죠. 그녀가 낳은 아들 유는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으로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이제 장희빈의 혈육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그녀를 지지했던 남인 세력은 전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남인들로 채워졌고 반대파였던 서인은 완전히 괴멸 직전까지 몰렸어요. 장희빈의 오라비 장희제는 포도대장과 총용사를 겸했습니다. 한양의 치안과 군사력을 모두 장악한 거죠.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아무도 감히 장씨 일가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했습니다.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사사됐고 김수항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도 귀양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서인의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장희빈과 남인의 천하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들은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오만은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씨앗이 되고 있었어요. 장희제를 비롯한 장씨 일족과 남인들은 관직을 팔았습니다.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갔고 국정은 농단됐어요. 백성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막에서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중전과 그 일가를 욕했죠.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희제의 포졸들이 귀를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숙종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인의 독주를 지켜보면서 그의 내면에선 새로운 경계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숙종은 특정 당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군주였습니다. 환국 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한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반대편의 힘을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 숙종은 밤마다 비밀 상소문을 읽었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서인 관료들이나 제야 유생들이 몰래 올린 글들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장희빈과 남인의 손을 들어줬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왕은 어느 한쪽의 왕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 위해 군림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사에 머리가 아파진 숙종이 홀로 후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달빛만이 고요한 궁궐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 숙종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후미진 전각 담벼락 아래 허름한 무술이, 복색의 한 여인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있었던 겁니다. 숙종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패비 민씨의 만수무강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중전 장씨의 눈치를 보며 패비의 이름조차 입에 담지 못하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무술인은 목숨을 걸고 패비의 생일을 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이름은 최가 복순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무술이 신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변치 않는 충심이 있었어요. 숙종은 권력의 암투와 아첨의 염증을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이 대담하고 순수한 충성심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날 밤 왕의 발길은 중전의 교태전이 아닌 가장 후미지고 비천한 무수리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한 무수리 최 씨가 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소식이 퍼진 겁니다. 곧이어 최 씨는 수건의 첩지를 받고 후궁의 반열에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과 남인 세력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죠. 너희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중전 장씨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왕이 점점 더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왕에게 매달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외면뿐이었죠. 한때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장희빈은 오라비 장희제와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수건 최 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최 씨의 음식에 독을 타려다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 씨의 측근 나인들이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하지만 숙종은 오히려 최 씨를 더욱 보호했습니다. 그의 처소에 머무는 날이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수건 최 씨가 왕자를 낳은 겁니다.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죠. 세자 윤을 유일한 후계로 삼으려 했던 장희빈의 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이제 왕실엔 2명의 왕자가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중전이 아닌 천안 무수리 출신 후궁의 아들이었어요. 사랑으로 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되자 장희빈의 불안과 질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 깊은 곳에 비밀 신당을 차렸어요. 매일 밤 무녀를 불러들여 끔찍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패비 민 씨와 수건 최 씨의 형상을 한 인형에 날카로운 바늘을 꽂았죠. 그들의 죽음을 기원하는 저주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밤마다 신당에서 바늘을 꽂으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국모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광경이었죠. 한편 물밑에선 서인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김춘택과 한중여 같은 젊은 서인들이 비밀리에 조직을 꾸렸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패비 민 씨를 복위시키고 남인 세력을 타도하는 것. 그들은 자금을 모으고 지지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서인들은 숙종이 남인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왕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상소를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남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숙종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운명의 순간은 어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수건 최 씨로부터 중전의 흑주술 소문을 전해들은 숙종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예고 없이 중궁전의 후미진 별당을 급습한 겁니다. 그곳에서 숙종이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녀의 섬뜩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중전 장 씨가 직접 패비 민 씨의 인형에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의 국모가 흑주술에 빠져 전 중전을 저주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어요. 국본을 뒤흔들고 왕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역죄였습니다. 그 순간 장희빈을 향했던 숙종의 마지막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노한 숙종은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남구만, 박세채, 윤지환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정치적 숙청, 갑술왕국의 서막이 올랐죠. 숙종은 장희빈의 저주 사건을 중심으로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장희재에게는 영모 혐의까지 씌워졌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장희재가 사병을 양성하고 무기를 비축했다는 고발이 쏟아졌죠.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인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남인의 영수 미남이 파직됐고 핵심 인물들이 유배형에 처해졌어요.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참수당했습니다. 숙부 장현도 사사됐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남인 세력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피해 숙청이 끝난 뒤 숙종은 최종 교지를 내렸습니다. 중전 장씨를 폐하여 다시 희빈의 자리로 강등시키고 서궁에 유폐돼 있던 패비 민 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장희빈이 국모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굳게 닫혔던 궁궐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패비였던 인현왕후가 위험 있는 가마를 타고 환궁했어요. 모든 궁녀와 내관들이 길게 늘어서서 땅에 엎드려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눈물과 감격 속에서 인현왕후는 다시 교태전의 주인이 됐죠. 그 시각 희빈으로 강등된 장씨는 홀로 높은 전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한때 자신이 앉았던 국모의 자리로 돌아오는 옛 주인을 보면서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걸 잃은 자의 차가운 절망과 결코 꺾이지 않을 도끼 어린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세자윤이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장희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몰락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세자라는 걸,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이라는 걸. 그날 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세자 윤을 불렀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아들이 어머니 앞에 섰어요. 장희빈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거라고. 내가 보위에 오르면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라고. 어린 세자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장 씨의 핏줄이었으니까요. 한편 보기한 인현왕후는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을 처형하지 말라고 숙종에게 간청했어요. 이미 희빈으로 강등됐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인현왕후의 성품은 원래 그랬습니다. 관용과 자비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궁궐 안팎의 여론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을 살려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녀가 살아있는 한 세자를 통해 언제든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였죠. 서인들은 끊임없이 장희빈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희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까? 아니면 인현왕후의 청을 들어줘야 할까? 하지만 상황은 그가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만들었어요. 보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겁니다. 왕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어이들이 총동원됐지만 소용없었어요. 인현왕후는 보기한 지 불과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였지만 민심은 달랐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희빈이 또다시 저주를 한 게 아니냐고, 극주술로 왕후를 죽인 게 아니냐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그렇게 믿었고 조정 신하들도 그렇게 몰아갔어요. 서인들은 격렬하게 장희빈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숙종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숙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직접 명령하진 않았어요. 대신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죠. 왕으로서 자신의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죽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자 윤을 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대신 편지 한 장을 쓸 수 있게 해줬죠.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내용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살아남으라고, 왕이 되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잊지 말라고. 사약을 마신 장희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마지막은 그렇게 쓸쓸했어요. 역관의 딸로 태어나 국모까지 올랐다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됐다가 마침내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 장희빈의 일생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세자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여전히 세자였고 다음 왕위 계승자였어요. 숙종은 아들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세자윤은 훗날 경종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장희빈의 그림자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이복동생 연인군, 훗날의 영조와의 권력 다툼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과 야망, 질투와 복수,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을 모두 담은 조선 최고의 비극이었죠. 그녀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국모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그 권력이 자신을 파멸시켰습니다. 역사는 장희빈을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는지도 몰라요. 여자로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모든 것들. 장희빈의 삶은 권력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정점에서의 추락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에서도 장희빈만큼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은 드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